청일전쟁 때 일본군은 식수 문제 때문에 여러 전염병으로 큰 고생을 했는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어느 약에 주목했습니다. 이 약은 특히 병사들의 설사에 특효가 있었고 러일전쟁 때 많이 쓰였는데 당시 일본의 이 약 광고를 보면 정로환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러시아를 정벌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은 한국에도 도입된 유명한 약인데 지금은 정벌한다는 뜻의 한자는 쓰지 않고 음이 같지만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급강하 폭격입니다. 이 그림에서 점선은 항공기의 진로이고 실선은 폭탄의 궤적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평 폭격의 경우 폭탄의 궤적은 항공기의 고도나 속도, 바람 등 여러 요소가 개입돼 생각만큼 폭탄을 명중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강하 폭격의 경우에는 폭격기가 적함을 바로 바라보게 되므로 직선 시야만 확보하면 되고 무거운 폭탄이 거의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수평 폭격보다 바람 등의 영향을 덜 받아 명중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1940년 6월 샌디에고를 떠나는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 비행갑판에 항공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항공기를 더 운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을까요? 1943년에 취역한 미 항공모함 인트레피드를 보면 무언가 이상한 자세로 있는 항공기가 보이는데 더 확대해보면 항공기가 갑판 바깥에 걸쳐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여러 항공모함들이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장치의 이름은 아웃리거라고 하며 항공모함이 비행갑판에서의 여러 작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1943년에 찍은 미군 급강하 폭격기 돈틀리스입니다. 폭격기 아래에 폭탄을 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폭탄을 이제 적함에 투하해야 되는데 급강하 폭격기 폭격 자세로 투하하면 앞쪽 프로펠러에 폭탄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폭탄 장착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폭탄을 여기 고리 같은 것에 걸어서 비행하다가 투하하는 순간 이렇게 내려서 떨어지는 폭탄이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초에 찍은 미 해군 항공대 와일드캣입니다. 그런데 동체의 마크를 잘 보면 흰색 별 안에 붉은색 원이 있습니다. 이 마크는 미국 국기의 세 가지 색을 그대로 쓴 것인데 1919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쓰였습니다. 하지만 1942년 5월부터 마크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붉은 원이 사라졌습니다. 1942년 5월은 미드웨이 해전 직전이었는데 미군은 암호 해독을 통해 전투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일본군 마크와 헷갈리지 않도록 가운데 붉은 원 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이것은 미 해병 제1사단의 부대 마크입니다. 가운데 크게 1사단을 뜻하는 숫자 1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숫자 가운데 글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남태평양의 섬 이름인 과달카날입니다. 미군은 1942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 전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해병 1사단 마크에 과달카날이라는 글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5개의 별은 미군 병사들이 과달카날에서 밤에 보았을 남십자성을 상징합니다. 당시 미 해병 211 전투기 편대의 마크에도 무언가 섬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편대가 열심히 싸운 웨이크섬 전투를 의미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은 육군과 해군 모두 병사들에게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배급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전쟁이 터지자 설탕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소비를 제한했는데요. 미국은 그런 거 없이 전쟁 중에도 최대한 많은 아이스크림을 병사들에게 배급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렉싱턴은 1942년 5월에 전투 끝에 침몰했는데 퇴함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수병들이 함내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스크림을 전부 먹어치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은데 만드는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 해병 항공대 조종사들은 우유와 설탕을 섞은 통을 비행기에 싣고 프로펠러의 통을 연결시켜 저을 수 있게 하고 영하 40도가 넘는 10km 상공으로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급강하 폭격기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모를 공격하고 돌아온 돈틀리스입니다. 잘 보면 여기 날개 뒷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급강하 폭격기는 거의 수직으로 빠르게 강하하고 폭탄 투하 후 기체를 올려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급강하 속도가 너무 빠르면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강하시 다이빙 플랩을 펼쳐서 급강하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일본군 폭격기에도 같은 장치가 있는데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다이브 브레이키라고 불렀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개전 직후 일본군은 중부태평양의 미국 영토 웨이크섬을 공격합니다.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는 지원 병력이 오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웨이크섬이 일본에 점령되기 3일 전 미군 병력 중 단 한 명이 웨이크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월터 베일러 소령. 베일러 소령은 지상기지와 항공기관의 통신 전문가였고 최신 기술이었던 레이더에도 해박해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던 미 해병대에서 단독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웨이크에 남아있던 미 해병대는 전부 포로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웨이크 탈출자 베일러 소령은 1945년 미군이 웨이크를 재점령할 때 최초로 웨이크에 상륙한 미군이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 소형 잠수정 하나가 몰래 진주만으로 진입하려다 미 구축함 헬름의 사격을 받고 손상을 입습니다. 이 잠수정은 다음날 인근에 떠밀려 왔는데 이 잠수정 승조원 2명 중 1명이었던 사카마키 카즈오 일본 해군 소위가 포로로 잡힙니다. 진주만 기습 다음날 잡힌 이 사람이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 잡힌 최초의 일본군 포로입니다. 사카마키의 뺨을 보면 무언가 자국이 보이는데 진주만 기습에 분노한 미군이 담뱃불로 지진 자국입니다. 사카마키는 모범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종전 후인 1946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항공모함을 보면 함교에 이렇게 뭔가를 둘러놓은 게 보입니다. 언뜻 보면 함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와 비슷한 게 오래된 러시아 군함에서도 보이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 기함 미카사에도 있는데 바로 수병들이 쓰던 해먹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옛날에 전투함의 포탄에는 폭약이 없었는데 함체에 두른 해먹이 포탄 파편 피해를 막아주었습니다. 스플린터 매트라는 이름의 이것은 2차 대전 때도 연합군과 일본군 함정에 쓰였으나 성질상 화재에 아주 약해서 2차 대전 이후 역사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 당시 항공기 이외에 지금 보이는 진주만 항구안으로 2인승 소형 잠수정 5척을 투입시키려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일본군은 허망하게 죽은 잠수정 승조원들을 국운신 9명의 신이라 부르면서 신격화했는데 2인승 잠수정 5척이면 총 10명인데 나머지 1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1명은 바로 사카마키 카즈오 소이로 진주만 기습 다음날 미군의 포로로 잡혔었는데 일본군은 포로로 잡히면 불명예라고 여겨서 승조원 10명 중 1명의 행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사카마키를 1944년에 슬쩍 예비역에 편입시켜버렸습니다.